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직업상담사 1급 고급 직업심리학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죠. 제 4회 시험에서 이제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2과목이고요. 직업 심리학인데 이제 우리 1급 시험에는 이제 고급이란 말이 앞에 붙죠. 그래서 이제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시험의 과목에서 5과목에 앞에 고급이란 말이 붙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하고 비교해서 약간 어렵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긴 나오지만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 그래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조금 지엽적인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 2문제 정도는 보이는데요. 어찌 됐든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목표 설정 동기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 이론 중에 목표 설정 동기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크가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목표는 수용 설정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높게 설정해 주어야 동기 수준이 높아져서 효과적이다. 뭐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목표는 설정 방법이나 수용에 구애받지 않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의 방법들이 있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능한 높게 설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뒤에도 나오겠지만 목표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 설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어렵게 이제 설정해야 좀 더 성취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가능한 한 쉽게 설정해야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므로 작업 효과를 높인다.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어렵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수준을 설정했을 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그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죠. 자, 2번 지문도 잘못됐고요. 3번 지문 들어가는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스페시픽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정해 주어야 작업자가 스스로 정할 기회가 생겨서 효과적이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뒤집는 것이 바로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목표는 수용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요 자, 높게 설정해야 라고 했어요. 이 높게 설정은 다소 어렵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어렵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이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이 목표 설정 동기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거든요. 그 해설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동기 이론 중에서 목표 설정 동기 이론 잘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브룸의 기대 이론이나 아니면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나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동기 위생 이론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목표 설정 동기 이론은 잘 등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목표 설정을 한번 볼까요? 큰 타이틀만 볼게요. 자, 목표의 구체성, 그 다음에 목표의 곤란성, 목표 설정에 참여, 노력에 대한 피드백, 목표 설정에 대한 동료들 간의 경쟁, 목표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목표를 설정한다. 큰 원칙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22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심리검사 중에 진로 및 직업상담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그 활용 목적이나 상황이 다른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활용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 이것을 조금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적성검사라든지 직업 흥미 검사라든지 여기에 있는 가치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인사 배치에 활용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 배치에 활용을 하거든요. 목적이 그거죠, 목적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진로 성숙 검사가 있습니다. 진로 성숙 검사는 크리츠가 대표적인 학자죠.
진로 성숙 검사를 영어로 Career Maturation Inventory에서 CMI라고 하는데, 진로 성숙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태도 척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 척도가 있습니다. 자, 태도 척도는 우리가 태도 검사나 흥미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네, 정의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능력은 뭐예요? 인지적인 거죠. 인지적인 측면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종합검사의 성격이 있는 게 진로 성숙 검사죠. 그래서 정서적인, 인지적인 발달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발달의 정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 검사는 수퍼가 개발한 진로 발달 검사를 기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정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의 정도를 보는 거다. 인사 배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에 대한 문제죠. 자,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맞는 내용, 이게 힌트죠.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측정하는 개념이 지능이다. 예를 들어, 자, 지능이다. 그러면 이 지능에 맞는 내용으로 설문이 잘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입니다. 힌트가 여기 있네요.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되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명 주관적 타당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검사의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의미한다. 이 안정적을 다른 말로 유사성 또는 일관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자, 검사의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유사성,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어서 2번이 신뢰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안정성 계수라고 하거든요. 안정성 계수. 이 안정성 계수는 바로 그렇습니다.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이라는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상관계수, 여기에 상관계수를 우리가 안정성 계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정성 계수는 바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죠. 자, 2번이 답이네요. 3번 측정하고자 하는 힌트 나왔어요. 구성 개념이 나왔어요.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게 말 그대로 구성 개념 타당도입니다. 구성 개념 타당도란 게 있어요. 동의어가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자, 3번 지문은 이 녀석이었습니다. 4번 지문 들어갑니다. 검사의 결과가 끊어요. 자, 피검자의 미래 힌트 나왔어요. 미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적 힌트 애언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애언 타당도라고 하죠. 4번 지문은 애언 타당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이 신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실업 후에 직업상담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업을 당한 후에 직업상담 프로그램이니까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같은 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직업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되게 이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전환할 이제 이직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직업 전환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직자, 물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실업한 상태에서 이제 직업을 전환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후상담 프로그램도 실업 후의 내용이니까 사후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답을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2급에서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2급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최초 분석법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최초 분석 방법은 자료가 드물 때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자료가 드문 경우 하는 것이죠. 자, 면담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설문지법을 쓸 수도 있죠. 녹화법을 쓸 수 있고요. 설문지법 또는 녹화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데이컨법이 있어요. 데이컨법은 우리가 이제 디자이닝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교과 과정을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데이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니셜을 따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푸셔야 됩니다. 자, 25번 문제까지 했고요. 2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진로 발달 이론 중에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이 있어요.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 하면 샘슨, 패터슨, 리어던, 샘슨, 패터선, 리어던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데 주요 전제가 아닌 것은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의 주요 전제가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 자, 진로 선택은 독립적인이죠. 독립적인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인지 정의적 과정의 결과다. 틀렸습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도식화라면 인지적인 과정과 정서적인 과정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인지 따로, 정서 따로의 내용이 아니라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다. 자, 그 다음에 아닌 것은 1번이었네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정보 처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동기의 근원을 알므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통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에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이 피라미드에서 맨 아랫부분에 이 대목이 바로 이제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이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의 근원을, 이 동기는 모티베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을 하려는 욕망, 이런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욕망을 갖는 것은 동기의 근원을 알므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욕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구적인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동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에 의존한다라고 해요. 자신의 지금 현재 진로에 대한 어떤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지식과 연관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과 그게 맞아떨어지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진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 정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자기 정체감이잖아요. 그럼 진로 정체감이라는 것은 진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진로에 대한 것을 알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기와 이 진로가 잘 매칭이 되는지, 그래서 자기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진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4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지금 틀리게 나왔죠. 1번이 틀리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6번에 해설해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의 기본 과정을 쭉 나열해 드렸어요.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여기에 나온 지문들이 밑줄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5번만 보겠습니다. 5번이 여기 있는 3번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5번을 보면 진로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의 동그라미, 이게 욕망이라고 말했죠. 자, 곧 자신과 직업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 직업 선택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이해와 직업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이 만족이 되고, 그러한 만족이 바로 이제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과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잘 나올 수 있고요. 자, 2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것은 로죠. 딱 봐도 알겠죠? 로입니다. 개인의 욕구. 힌트 나왔어요. 욕구와 직업 선택, 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거든요. 직업 선택, 행동 두 번째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자, 직업을 어떻게 외워요? 서비, 단기, 옥과, 문해 이렇게 외우시죠. 자,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옥외활동직, 과학직, 문화직, 예술직 등 8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한 체계를 개발한 학자는 로입니다. 로는 8 곱하기 6의 구조를 이야기했죠. 이 6은 바로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었죠. 그 6가지도 말씀을 드리면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준전문이 있고요. 준전문입니다. 자, 그리고 숙련직이 있고요. 반숙련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곤란도나 책무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존 홀랜드는 우리가 이제 육각형 모형이 유명하죠.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의 학자고 수퍼는 평생 발달 접근법, 파슨즈는 그렇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직업 상담에서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사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심리검사는 진단적 정보를 활용하죠.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이제 여러 가지 뭐 관찰했던 거, 면담했던 거, 그리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직업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건 틀렸는지 아시죠?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검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면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직업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자,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탐색을 보다 깊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만족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적인 내용이랍니다. 아, 그러면 충족되면 만족되는 것이 뭐냐? 동기요인이고요. 동기요인이고, 자, 불만족이 감소되는 것은 위생요인이다 라고 하죠. 불만족과 연관성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위생요인이다 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서로 질적으로 독립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 명칭에서는 동기 위생요인 이요인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헐즈버그입니다. 헐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답은 4번 헐즈버그의 동기 위생요인이 됩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위계는 아시죠? 생안사존실, 생안사존실 암기법인데 일종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 있습니다. 형평성 이론은 타인과의 비교죠. 타인과의 비교인데 무엇을 비교하느냐?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이제 공정한 형평성이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과다 지급을 받았다. 과다 지급을 받았다.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과다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투입을 줄이는 거죠. 투입을 줄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해볼까요? 자, 과소 지급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과다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투입을 늘려야 됩니다. 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이 투입이니까. 자, 왜 그렇게 되냐면
과다 지급받으면 우리가 보통 죄책감이란 게 생겨요. 죄책감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소 지급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았으면 투입을 줄이죠. 투입을 줄인다. 노력을 적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 이것과 연관된 형평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유인가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유인가 이론을 우리가 VIE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VIE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동기 이론이니까 동기 유발이 되려면 equal, 자, V 밸런스 유인가라고 합니다. 자, 유인가는 이제 매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매력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유인가예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I instrumentality, 이거는 도구성이라고 해요. 도구성 또는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도구성,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도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xpectancy는 기대입니다. 기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이죠. 그래서 V, I, E가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의 곱이 곱하기예요. 세 가지의 곱이 크면 클수록 동기 유발이 더 잘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브룸의 이론입니다. 빅터 브룸의 기대 유인가 이론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